1944년 전황은 점점 일본에게 불리해지고 그해 6월 마리아나 지도와 사이판이 미군의 수중에 들어가자 마침내 도쿄를 포함 일본 본토 전역은 미군 최신의 폭격기 B-29의 작전 반경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미군의 초기 도쿄 공습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정밀 고도 폭격이랍시고 너무 고도에서 소극적으로 폭격을 하다보니 폭탄은 제트기류에 휘말려 공중에서 종이장처럼 날아다니고 명중률은 그야말로 폭망이었죠. 막대한 물량과 비용을 들이면서 수백 대의 최첨단 폭격기 B-29까지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중률은 고작 2%. 미국의 도쿄 공습작전은 오히려 도쿄 시민들의 조롱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 막장 명중률은 먼발치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일본인들에게 진짜 저승사자가 나타납니다. 1945년 2월 성과가 없던 이 도쿄 공습작전이 답답했던 미국 전략폭격대장 노스테드 중장은 한 괴랄하고 터프한 남성에게 이 작전권을 위임합니다. 무고한 민간인은 없다라는 섬뜩한 명언의 주인공, 미 육군 항공대의 샘 해밍턴, 커티스 르메이 소장이 폭격대 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1942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4월의 어느 날 도쿄의 어느 유리 세공 공장, 이 공장 사장의 딸이었던 하루코는 열심히 유리 세공을 연습하지만 늘 아버지한테 똥손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 이제 일본 전역은 전시 경제 체제로 들어가야만 했으니 이런 유리 세공 사업은 사치일 뿐이었죠. 유리 사업을 접을 생각으로 제철소에 들어가던 하루코의 아버지.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바로 진주만 공습의 복수를 위해 두리틀 특공대가 도쿄를 폭격한 4월 18일 그날이었습니다. 하루코의 아버지가 있던 공장이 폭격을 받고 하루코는 아버지를 겁도 없이 구하려 들어가지만 이 공장 직원이었던 히로토는 하루코를 말립니다. 아버지는 결국 이 공습으로 목숨을 잃는데 하루코는 눈앞의 광경이 믿어지지 않았고 이 CG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년 후인 1944년 유리세공 기술에는 똥손이었던 하루코는 어느새 업종을 바꾸고 도쿄 스미가강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게 되는데 어느 날 한 응급환자가 병원으로 실려 들어옵니다. 알고 보니 몇 년 전 자신을 말렸던 히로토였죠. 응급환자라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하루코는 병원에서마저 똥손이었습니다. 히로토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 일본군 징집에서 면제가 된 신의 아들이었지만 몸만 나아진다면 꼭 자원 입대하려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원망하던 하루코를 병원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 시기 미군 폭격대는 작전 반경에 들어온 일본 본토를 간헐적으로 폭격을 하고 있었고 시민들은 수시로 방화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뭐 방화훈련이래봤자 양동이로 릴레이하는 수준이었지만 여기 현실 파악을 잘하고 있던 스미가 경찰서장 히로아키, 바로 히로토의 아버지인데 엄밀히 얘기한다면 히로토는 아버지의 첩에게서 난 자식이었죠. 게다가 명색의 경찰서장인 아버지는 몸이 약해 군대에 못 간 아들 히로토를 못마땅히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군 B-29의 폭망 폭격을 우습게 보던 일본 군부는 도쿄 도민들의 피난이나 지역 이탈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죠. 여러분, 전체 군국주의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우연히 스미가 병원에서 몰래 치료를 받고 있던 미군 조종사, 자신을 구해준 병원 사람들에게 앞으로 도쿄 시민들에게 다가올 재앙에 대해 미리 언질해주지만 이런 영어로 말했군요. 이 친구만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병원 생활을 하던 히로토는 은근슬쩍 하루코와 눈이 넘었는데
없는 실력에 열심히 만들어본 유리공예 작품 히로토가 칭찬해줍니다. 둘은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는 듯 하는데 하필 이 상황에 공교롭게도 히로토의 심장병이 도집니다. 게다가 그동안 멀쩡히 잘 있다가 한술 더 떠 수술 통보를 받습니다. 이젠 수혈까지 해야 한다는데 참 우연찮게도 하루코와 경찰서장인 아버지도 혈액형이 딱 일치하는 이 극적인 설정은 도대체 꿈인지 생시인지. 그리고 같은 시간대 마리아나 제도 미군 기지에 커티스 르메이 장군의 폭격대는 3월 10일 심야에 도쿄 공습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히로토가 수술을 받고 있는 와중에 미군 B-29 폭격대는 도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3월 9일 밤 12시 커티스 르메이의 예배당 작전으로 340여 대의 B-29 폭격대는 대략 2,400여 톤의 소위탄을 싣고 도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도쿄는 순식간에 불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시민들은 화염을 피해 스미가 강에 뛰어들었지만 이 강물도 머지않아 열폭풍에 끓는 물이 되어버리죠. 혹시나 다리 너머는 안전할까 다리를 건너보지만 다리 건너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쿄는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군 폭격대의 작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단 도쿄 시내 외곽을 폭격한 후에 시민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피난길이 막힌 시민들이 시내 중심부로 모여들면 다시 그곳에 집중적으로 폭격을 가한 거였죠. 히로토와 하루코는 화염을 피해 스미가 강물로 뛰어들었지만 그 아비규환 속에서 서로 헤어지고 맙니다. 3월 9일 밤 12시부터 시작된 폭격은 새벽 5시가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25만 동의 가옥이 파괴된 도쿄는 말 그대로 공사장 전문 용어로 거의 나라시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대략 22만 명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고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조선인 1만여 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히로토는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아버지 본처의 집에서 몸져 누워있게 되는데 경찰서장인 아버지는 이미 그 공습 때 목숨을 잃은 후였죠. 집에 남자가 모두 사라진 이 집안, 아버지의 본처였던 이 아줌마는 남편 첩의 아들이었던 히로토에게 한 가지를 권유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미 세상을 뜬 배다른 형의 약혼녀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하루코를 하루도 잊지 못했던 히로토는 하루코의 생사 여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루코는 폐허가 된 도쿄의 한 구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폭격으로 부모를 잃은 어린 소녀 토모코를 보살펴주고 있었습니다. 폭격대 목숨을 잃은 병원 동료 간호사의 애인이었던 한 조선인 청년 준지를 알게 되는데 근데 이름이 왜 이 모양이야? 이토준지도 아니고. 도쿄 대공습 시기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에게도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관동 대지진 시절에 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조선인들이 미군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폭격을 유도한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일본 제국이 최후를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수많은 조선인들이 체포되어 고문을 받거나 학살당하고 폐허 속에서 강제 노역과 전염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보살핌 속에서 하루코와 준지는 슬그머니 눈이 맞는 것 같은 분위기가 드는데 하루코와 히로토는 우연히 다시 만나지만 결국 히로토는 배다른 형의 약혼녀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하루코가 어장관리하던 이 조선인 청년,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심장병 수술을 받아 건강해진 히로토. 군부는 이 사실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입대영장을 보내줍니다. 결국 히로토는 전쟁이 끝날 즈음이 되어서야 늙음하게 입대를 하게 되고 어장관리하던 남자가 죽어 혼자가 된 하루코, 이미 유부남이 된 히로토를 배웅 나옵니다. 하지만 이때는 1945년 5월 25일, 바로 미군의 대규모 공습이 한 차례 더 있던 날. 어찌된 게 이 드라마 등장인물들은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만 골라서 이런 이벤트가 벌어지는지. 그렇게 이 공습에서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 대다수와 함께 하루코 역시 최후를 맞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50년 후
늙고 병든 노인이 된 히로토의 집에 나타난 어린 꼬마였던 토모코. 토모코의 손에는 그 옛날 하루코가 만들었던 유리 세공작품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드라마 도쿄 불꽃 도쿄 대공습은 데스노트로 잘 알려진 후지와라 타치야와 지금은 은퇴한 호리키타 마키가 출연한 드라마입니다. 내용을 대략 보셨다시피 도쿄 대공습 시절 그곳에 거주하던 한 연인과 주변인들이 겪는 참상을 나름대로 애절하게 그린 내용인데, 등장인물들이 겪는 고난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교감을 이룰 수 있도록 애절한 음악과 온갖 신파적 플롯을 아주 푸짐하게 활용한 드라마입니다. 이 시기 전쟁을 다루었던 일본 영화나 드라마가 대개 그러했듯이 역사적 맥락을 잠시 망각한 채로 본다면 슬그머니 설득당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약간의 정서적 마비 증세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이런 류의 드라마를 볼 경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인간인 이상 어찌할 수 없다지만 왜 항상 이야기의 시선을 자기네들의 희생과 슬픔 쪽으로 깜빡이를 키려는지 그 저희는 뻔히 알고 있긴 하지만 왜 그러는지 항상 궁금해집니다. 관동 대지진에서 조선인의 피해는 물론 도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타 국가에 대한 전쟁 범죄는 이들에겐 과연 어떤 의미였을지 궁금합니다. 그냥 얘네들한테는 조작되거나 과장된 역사일 뿐이었을까요? 이 당시 도쿄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이야기도 우리가 조작과 과장이라고 징징대지 말라고 한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게다가 조선인으로 설정된 인물까지 등장시키면서 잔악무도한 너희 미군 때문에 우리 일본인뿐만 아니라 여기 조선인들도 희생되었다라고 슬그머니 같이 묻어가려는 수작도 보입니다. 물론 당시 조선인들을 학대하는 일본 헌병들의 모습도 보여주긴 하지만 그냥 냉소적인 나레이션으로 그칠 뿐 비중 없이 지나가는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연출됩니다. 모든 일본인들이 극우적인 생각을 할 거라고 간주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네들보다 강한 나라에게 받은 고난을 그렇게 어필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들로 인해 고통받은 다른 국가들부터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어떨까 말해주고 싶었던 드라마 도쿄 대공습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